변론 절차에 들어가요.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오늘은 챕터 5 소송의 심리 변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5-1 공개심리주의는 여러 번 변호사 시험 같은 데는 그다지 주목을 못 받고 사법시험에서도 주목을 못 받았는데, 요게 내가 여러분이 잘 안 보는 건데, 이게 실전적으로 영업비밀이나 어떤 특허 자체의 막 이런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는 원래 재판은 공개돼야 되는데, 공개됨으로써 더 곤혹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막 네 특허, 내 특허 비교한다든지. 영업비밀하고 특허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죠. 영업비밀은 뭐 어떤 특허 같은 거 받지도 않고 자기네가 나름대로 비밀로서 노하우로 뭘 하는데, 누가 침탈했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려면 그 어떤 그 과정 같은 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삼성하고 애플 소송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회사의 기업 비밀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재판은 하다 보면 그런 공개 때문에 곤혹스러운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민사법은 당연히 변론은 공개된다. 공개심리주의 쌍방 공개 뭐 직접 이런 얘기하면서 공개심리주의 얘기하는데, 공개가 오히려 더 곤혹스러울 수 있다. 원래 공개되는 것은 어떤 밀실에 의한 재판에 의한 어떤 뭐 옛날로 치면 형사소송 같은 데서는 뭐 어떤 정적을 어떤 제거한다든지 이런 막 파행적인 이런 점 때문에 공개심리주의가 이제 일반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더 우월적인 이런 원리가 됐는데, 이 공개심리가 사실상 그런 좀 아까 말하는 상황에서는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은 이제 내가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거였는데 사법시험에 나왔어요. 문제를. 이런 거였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는데 가서 이제 자기 다친 거 이런 걸 증명하려는데 에이즈 걸린 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걸 입증하다 보니까 에이즈 이런 게 같이 결부되면서 이게 참 곤혹스러워요. 뭐 이런 것을 설정해서 질문을 던진 게 사법시험에 2011년에 곧바로 25점짜리로 나왔어요. 지금 요거는 내가 영업비밀, 기업비밀 이런 거 갖고 걸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예상 바깥의 거였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뭐 그게 어떤 이론적인 흥미인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꼭 이렇게 정답적인 것만 갖고 이제 뭐 지금 당장 시험은 그런 지식만 테스트 받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의 어떤 변호사의 역할 같은 거 잘 생각해서 이게 공개 심리가 이런 때는 제한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증거법 같은 데서 보면 문서에 대해서 제출명령 들어갔을 때 어떤 비밀적인 내용이 있을 때 제출명령과 관련해서 그런 게 거기에서 조문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인카메라 절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 처분권주의는 계속 이제 물어보는 영역이죠. 처분권주의와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변론주의가 계속 물어보는 거죠.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준 거죠. 절차의 이 민사소송법에서 실체법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를 이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 반영해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죠. 이 두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절차 진행, 순수한 절차 진행 자체는 직권 진행주의로서 법원이 주도하는데, 어떤 이 본안에 대한 판단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신청 내지는 청구 단계에 있어서 203조의 처분권주의라는 조문이 하나 있죠. 신청 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 없다라는. 그 다음에 신청이랄까 청구 속에 들어와서 개개의 공방 단계에서는 변론주의라는 이런 주의로 나타나죠. 그래서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주장 책임이고,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는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명제로 나타나고,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는 직권 증거조사를 금지한다. 294조인가에 가서 보면 증거조사는 당사자 신청을 해서 이제 조사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보충적으로 하는 조문이 있어서 하여튼 그 조문에 비추어서 변론주의의 세 번째 명제가 직권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충적이다, 뭐 이런 세 번째 명제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익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문제가 꼭 한두 문제 들어가죠. 처분권주의에서는
어제 얘기했던 현재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순 이행 청구했을 때 상환 이행 판결하는 경우. 다만 기록형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줘요? 조금이라도 패소하지 않도록 이 청구 취지를 쓰라니까 원래는 소장은 단순 이행 청구 들어가고 판결은 이제 공방을 펼치다가 뭔가 이쪽의 항변에 따라서 상환 이행 판결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록형 시험 문제는 그걸 감안해서 쓰라니까 아예 상환 이행 판결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청구 취지에 써줘야 조금이라도 패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등장시키는 게 뭐예요? 임대차 종료에 기해서 이제 인도를 청구했더니 헛쪽서 임대차 자체를 뭐 아직도 존속됐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다가 결국은 자기 보증금 줬던 거 못 받고 있다. 임대차 자체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은 별개이긴 한데 그것을 이제 종료 시에 상환 이행으로 이렇게 걸고 있죠. 그래서 보증금의 지급이 뭐 임대차에서 일반적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한다면 결국은 보증금 반환 받기까지는 줄 수 없다라는 항변을 할 거고 동시이행 항변을 할 거고 그게 반영된다면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이제 이행하라, 인도하라 라는 기본 청구 취지 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라 라는 기본 틀에서 뭐냐면 그 보증금을 줌과 함께, 줌과 동시에 해서 상환 이행의 동시에 이런 청구 취지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환 이행 판결과 비슷한 하나 또 알아둬야 될 틀은 선이행 판결이죠. 주로 뭐예요?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로 나서서 저당권이 소멸됐으니까 저당권자를 상대로 피고로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청구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꼭 하나 더 걸고 있는 문제로 뭐가 등장하냐면 변제가 맞아 안 됐다라는 상황으로 가죠. 그때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충당하는 문제를 꼭 결부시키죠. 그 경우에. 그래서 변제 이익이 큰 거, 작은 거에 따라서 충당을 시켜서 얼마가 남게 이렇게 계산적인 문제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다 이제 끝났다. 그 채무는 갚았다 하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데 결국은 뭔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금 남게 되는 그다음에 그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제 충당하는 것을 꼭 체킹을 하죠. 아마 올해 시험에도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올해 시험에도. 그래서 그때는 선이행 판결이니까 줄 거 준 다음에 말소 등기 받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존 채무 계산해서 남은 액을 준 다음에 이번에는 줌과 동시에가 아니라 준 다음에 그래서 선이행 판결이 되죠. 준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를 받아라 이런 식의 청구 취지를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처분권자 관련해서 단순 이행 청구를 해도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는 선이행 청구적인 이런 것을 내세워서 뭐 하느냐 마느냐에서 이제 기록형에서는 아예 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걸 계산해서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처분권자는 신청 사항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실체법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를 반영한 건데 거기서도 여러분한테 그냥 무조건 이제 단순 이행 청구했는데 상환 이행 판결할 수 있다. 뭐 현재 이행 청구했는데 장래 이행 판결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지식을 익히는데 조금 생각해 본다면 처분권주의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과연 신청 범위에 따른 판결이냐에서 이런 거는 무방하다라고 함에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생각할 것은 꼼꼼히 본다면 원고가 자기는 한 푼도 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심정으로 단순 이행 청구했을 때는 그럼 법원이 상환 이행 판결하면 되겠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론으로 막 얘기했던 것은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서 그렇게 판결해 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고 청구 그냥 기각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뭔가 줄 거 줘야 되는 상황에서의 원고는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각보다는 이왕 그렇게 소송 들어온 김에 기각보다는 상환 이행으로 나가는 뭐 선이행으로 나가는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이 원고의 의사에 배치되지 않는다.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는다.
라는 감각에서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데, 원고가 도저히 나는 그런 거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라면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히 보면 원고가 명백히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조차도 할 수 있느냐 보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처분권주의 의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이러한 처분권주와 관련해서 유명한 이제 판례와 상황은 항상 뭐가 나와요? 토지를 뭔가 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빌려받은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올려놓고 신축을 했는데 결국 임대차가 종료됐네요.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토지를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내가 등장시키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아는 이야기지만 토지 인도만 반환받으려면 사실상 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데 대해서 참 난감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토지 인도에 앞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라는 두 개의 청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나로 세팅해서 하나의 수송물이냐, 여러분 교과서는 그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내 생각엔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철거라는 청구 하나와 토지 인도 청구란.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건물이 위에, 토지 위에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토지만 반환받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다음 단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시키고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데, 피고가 결국은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는 뭐 얘기 방어를 펼치고 변명을 펼치다가 급기야 임대차가 끝났다라는 상황으로 가면 토지를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경제적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개념을 배웠고, 실제 소송에서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건물 매수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건물 매수 청구권을 그럼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형성권으로서 건물의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오히려 애초에 토지의 소유자가 이제 건물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니까 건물의 매수인이 되는 거고, 피고였던 측이 건물의 매도인이 돼서 적어도 건물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건물 대금을 치러야 되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데, 애초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만을 갖고 건물을 인도받는 청구로서 그 청구의 취지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우리 판례는 그것만으로, 애초에 건물 철거만으로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 건물 인도라는 청구를 곧바로 끌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비적으로라도 법원이 만약 당사자가 그렇게 않는다면 성명해서 건물 인도라는 청구를 끌어내고 나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게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그러니까 그게 건물 철거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물론 이제 법원이 성명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건물 인도라는 청구로 할 수 있다라면 굳이 성명을 한다든지 소유의 변경을 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건물 인도 청구라는 게 나와야 건물 매매 대금과 상환으로 하는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서 동시 이행 판결로서의 상환 이행 판결로서의 그런 판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쟁점이 거기서 불거졌는데,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비적으로라도 성명하여 이제 건물 인도 청구라는 것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명권은 기본 이 교과서 읽을 때는 변론주의의 마그나 카르타, 변론주의를 보완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변론주의가 아니라 처분권주의 영역에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청구 취지 자체를 뭔가 이끌어내림에 있어서 성명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성명은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개개의 주장 단계에서의 보완으로서 성명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청구 취지 자체에서의 성명이니까 한 차원 위쪽에서의 지금 공격 방어 방법이 아니라 청구라는 단계에서의 성명권이 어떤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특이하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아예 건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으니까 건물 매수 청구권도 곳곳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소송 도중에 이제 그런 게 나온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이 소송의 마지막 즈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변론 종결 시 이후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서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송의 마지막 즈음에 나왔을 때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이거와 연결되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그 다음에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나왔을 때,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기판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여러 번 접하는데, 그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죠. 어디에 있냐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성명 의무는 5-6에 나오네요. 5-6. 그래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소송의 막바지에 행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46조가 적시 제출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표현하고 있고, 146조가 그렇게 했을 때 공격 방어 방법은 적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시 제출가 원칙인데, 더 나아가서 149조에는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은 각하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적시 제출주의는 여러분은 그냥 아예 그 과거적인 것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 전에는 우리 민사소법이 수시 제출주의라는 그런 원칙을 채택했어요. 수시라고 그래서 수시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이런 원칙이었는데, 이제 146조에 적시 제출주의로 수정을 바꿨어요. 대칭되는 것으로 2002년도 민사소법 개정 시에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의 수시 제출주의 하에서는 149조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특이하게 이제 예외로서 실기했다고 각하시킬 수 있다라는 두 조문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시 제출주의를 버리고 적시 제출주의를 채택했으니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는 그 원칙 속에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지, 뭐 원칙에 대한 예외로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 제출주의였을 때는 실기했다고 각하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적시 제출주의를 채택했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실기했다라고 해서 각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기 우리가 지금 건물 매수 청구권이 왜 문제가 되냐면, 건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인도 임대차의 종료를 연락에 싸우다가 이제 피고 측에서 토지를 넘겨줘야 되니까 건물 철거함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그냥 뜬금없이 건물 매수라고 하면 그냥 나 토지 인도권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는 막 이런 상태에서의 방어 방법에 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스스로 끌려 들어가 버리니까, 보통의 싸움은 일단 토지 인도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방어를 펼치겠죠. 방어를 펼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의 막바지쯤에 행사될 수밖에 없는 거다. 더더욱 본인 소송과 변호사의 소송 대리에 있어서 등등 볼 때 변호사는 이런 흐름을 딱 잡을 수 있는데, 본인은 막 거기에 허겁지겁 내가 왜 토지를 돌려줘야 되냐,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고 지금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 큰 흐름을 잡아가면서 방어를 못하는 것이라서, 그 실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요건이 고의, 과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있어서의 시기에 늦게 해가지고 공격 방법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고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하해서 했었어야 된다는데, 변호사라면 조금 여러 가지 흐름을 탁 자기가 전문가로서 알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것을 빨리 행사하지 않은 것, 적절한 때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과실, 중과실이 있다 왔다를 좀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만, 본인이 소송한 경우는 뭐 그런 엄격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방어 방법보다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에 있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은 다른 일반적인 방어 방법, 그런 거가 또 하나 있는 게 상계예요. 상계도 원고의 청구 자체에, 소구 채권의 자체에 성립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면 굳이 상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소구 채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면 굳이 상계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그 경우도 조금 사건이 거의
종결에 이르면서 소구채권을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내가 상계하겠다. 뭐 이런 게 그것도 실기한 공격방법 각하에서 조금 특수한 배려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더더욱 변호사의 경우라면 모를까 본인 소송에서는 본인에게 그 실기했다, 뒤늦게 나왔다라는 시기적인 시점은 그렇더라도 과연 그럼 본인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중과실 뭐 이런 것으로 했다고 볼 거냐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서 실기했다, 공격방어방법이다라고 각하하는 여기에 있어서 이런 건물 매수 청구권은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또 쟁점이 되는 건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데 이 당사자는 우리가 대리랑 당사자라는 개념을 대칭되는 축으로 한다면 조문상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49조에 보면. 근데 여기서 이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소송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 그렇게 어떤 교과서든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의 표현은 당사자라고 되어 있기만 하지만 보통은 그리고 당사자와 대리인은 일단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의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민법상 대리인을 기준으로 어떤 지부지, 고의과실 같은 이런 것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소송 대리인을 전제로 해서 지부지, 고의과실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당사자 본인은 서류 같은 거를 막 줘서 제출시키게 했는데 변호사가 깜빡하거나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아차 싶어서 낸다든지 했을 때 이게 누구 기준으로 실기했다고 볼 거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다시 확장하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죠. 그러니까 변론하는 와중까지는 그냥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까지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이 나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돼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러 지금 집행하는 단계로 왔더니 이제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제서. 그래서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는데 결론만 일단 말하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성권의 행사가 변론 종결시 이후에 행사됐을 때 형식적인 시점은 변론 종결시 이후로 해서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을 것 같지만 거기서 왜 논란이 있냐면 취소권이나 해제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상황이 이미 소송 도중에 있었다면 행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사 시점은 변론 종결 시점 이후지만 그거보다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무효사유 같은 것은 차단되는데 이 취소해제 같은 건 왜 차단 안 되느냐 등등에 있어서 취소해제는 차단된다라고 보는데 그럼 같은 형성권일 때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은 어떤가라는 문제가 하나 더 추가로 생각해 봤는데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은 긍정, 부정, 절충적인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판례는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이해되겠죠? 이거와 관련돼서 한정 승인이 청구의 이의 사유가 되느냐, 그 다음에 상속 포기가 청구의 이의 사유가 되느냐가 내가 앞에 사자명의 소송 부분서 하나 같은 문제로 엮어놨는데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청구 이의 사유로서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벌어진 일은 애초에 판결이 반영할 수 없는 시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한정 승인을 이제 와서 판결이 내려지고 즉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한정 승인하는 경우가 어떠냐인데 차단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한정 승인은 책임에 관한 부분이지 채무 내지는 의무 그 자체에 관한 것을 다시 태클 거는 건 아니니까 그 자체는 뭐 주문의 판단에 결부된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된다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 뭔가 유사한 상속에서의 또 다른 상속 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와서 자기 상속 포기자다. 애초에 상속 포기했다라고 하면 2순위, 3순위의 상속인을 찾아서 어떻게 그것은 뭐 표시정정으로 하느냐, 당사자 변경을 하느냐, 뭐 그런 영역의 문제로 있긴 하지만 뭔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방법 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쓱 상속 자기 포기했으니까 어쩔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부분서 상속 포기는 책임에 관련된 한정 승인과 달리 그 자체 의무의 자체를 자기는 벗어나려는 이런 것이니까 이제와서 하는 것은 기판력에 차단된다. 즉 한정 승인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실제 선택형에서 내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지문을
상속 포기가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물어봤던 것 같은 기억이 지금 있는데, 그런 판례 등이 여기서 관련돼서 같이 말을 했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됨에 있어서 등장하는 자주 묻는 문제가 처분권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법이 각화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기판력과 관련해서 문제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고요.